요새 코로나며 뭐며 너무 힘든 일들만 가득해서 웃을 일도 없는데 문득 저희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만 웃긴 일일 순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웃음 나고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진짜 마음 깊이 이 결혼 하지 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러 가기까지 그 사실을 몰랐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늘, 야, 시댁 식구랑은 되도록 얼굴을 안 봐야 사이가 돈독해지는 법이야. 시댁 식구랑 집이 가깝다고? 그때부터 너는 사실상 시부모님들이랑도 결혼한 거나 다름없어. 남편이랑 둘만 있을 생각하지 마. 어딜 가든 시부모님들과 함께니까. 라는 무서운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 알게 모르게 시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사는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여편네가 먼저 떠나서 나 혼자라곤 해도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걸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준석이가 좋은 여자를 데려왔구나. 심지어 그 말도 시아버지가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때 남편을 휙 돌아보니 딱 봐도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한테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한 게 맞는지 제 눈을 열심히 피했죠. 그날 남편이 집 데려준다면서 저랑 같이 나왔는데 진짜 치고받지만 않았지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떡하냐니.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아니 그러면 당신은 겨우 우리 아빠랑 같이 사는 거 하나로 나랑 결혼하기로 한 다짐을 저버릴 생각이었어? 라며 서운하네 어쩌네 길바닥에서 찡찡거리려고 드는 걸 제가 뒷목 쥐어잡고 끌어올리고 동네에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봤다면 진짜 1년은 그 동네에 못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남편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으며 시아버지도 딱히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킬 만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확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미지도 좋았고 그 이후에도 결혼이 확실시 되기 전에 몇 번 시댁에 들렀을 때 시아버지는 저 먹으라고 본인이 손수 과도들어서 과일 깎아서 주신 적도 있고 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엄청 부지런히 사시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드신 분이라면 굳이 제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시킬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고 집안을 위해서만 살고 그동안 월급을 받아도 자기 쓸 생활비랑 저축을 제외하면 전부 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는데 쓴 사람이었습니다. 선물이 전부는 아니지만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을 신경 쓴다는 의미잖아요. 매번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손에 들려주는데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쟤 100% 후회한다. 결혼 한 달 안에 눈물바람으로 우리 찾는다에 10,000원 건다. 라며 쯧쯧 혀를 찼지만 그래도 인생은 실전이라는 마음으로 바로 반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 생활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귄 시절 느낌 그대로 가정적이었으며 야근을 하든 회식을 하든 평소보다 늦은 귀가를 하면 무조건 꼬박꼬박 연락을 남겼고 불필요하게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결혼 전 예측했던 대로 제가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등등 이것저것 시키는 일도 없었고 내가 지금 청소하느라 바쁜데 저녁 좀 차려줄 수 있겠니? 라며 늘 부드러운 말투로 부탁하셨기에 저로서도 기분 좋게 집안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죠. 당시 결혼하고 1년까지는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느라 솔직히 혼자서
아니면 남편이랑 둘이서 집안일을 전부 전담해야 했다면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었을 텐데 계속 집에 계시는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집안 살림을 다 챙기니 그만큼 저희 부담이 줄었습니다. 너네 일하는데 맛있는 것 좀 차려봤다. 게다가 늦게 일하고 들어오는 저희가 안쓰럽다며 가끔 시아버지는 깜짝 요리를 해주실 때도 있었죠. 다른 집이 어떻게 사는지야 모르겠지만 저희 시아버지 같은 분은 정말 손에 꼽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60살을 넘긴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체력이 좋으셨어요. 집에만 계시는 시아버지가 유일하게 외출을 하는 시간이 이른 아침과 자정이 가까워오는 밤이었는데 그때마다 집 근처의 뒷산을 등산하거나 약수터에 가서는 운동기구들을 이용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셨죠.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물렁살인 남편한테 당신도 아버님 좀 닮아라 라며 타박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가끔 TV 프로 보면 분명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근육으로 가득한 몸짱 할아버지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아마 저희 시아버지도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으면 꽤나 유명해지셨을 겁니다. 여기 알통 좀 만져봐라. 네? 시아버지는 운동을 하고 오신 뒤 집에 저나 남편이 있으면 늘 팔에 힘을 빡 주고는 알통을 만져보라며 내밀었는데 진짜 매번 만지는 알통인데도 손이 닿을 때마다 절로 입을 벌리게 될 만큼 탄탄했습니다. 게다가 패션 센스는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저희 시아버지가 웬 패션 잡지에서 노인 모델로 활동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그 잡지를 꺼내서 은근히 자랑하는데 덕분에 저도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시아버지가 모델로 찍힌 패션 잡지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청바지, 자켓, 노인들이 쓸 것 같지 않은 패셔너블한 중절모, 선글라스, 심지어는 운동을 가실 때도 무조건 브랜드 트레이닝복으로 위아래 정확히 맞춰서 입고 나가셨어요. 솔직히 저는 화장도 귀찮아서 안 하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그런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스킨, 로션도 꼬박꼬박 바르셨거든요. 시아버지랑 있다 보니 재미있는 일들도 참 많았어요. 특히 쇼핑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시아버지는 쇼핑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번 가면 무조건 저와 남편을 동행해서 근처 백화점에 들렀는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잘 사는 여자들이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서는 구두 또각거리면서 이것저것 구매하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수행비서 같은 사람들이 쇼핑백 들고 따라다니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시아버지가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본인 입을 옷을 이것저것 골라서 구매하면 저랑 남편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아버지가 산 옷들을 들고 다녔죠. 백화점 사람들이 다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 당시는 참 민망하면서도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웃긴 일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아버지였던지라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특히 시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에게 인기도 엄청나신 것 같았죠. 제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매번 다른 할머님이 집에 와서는 시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젊은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청춘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더 어릴 때도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나이 들면 시아버지처럼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성향이 너무 달라서 애초에 시아버지처럼 되기는 그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시아버지가 어느 날은 진지하게 만나는 분이 생겼나 봅니다. 매일같이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가끔 전화 내용이 들려서 슬쩍 귀를 기울여 보면 사랑한다느니 좋아한다느니 온갖 달콤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약수터에서 만나자는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그동안 시아버지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연애도 종종 해오셨던 모양인데 제가 남편과 사귀고 결혼까지 한 몇 년간은 별다른 연애도 안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간만에 하는 연애라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며느라가야, 이 바지에는 뭘 입는 게 좋을까? 음, 위에 약간 장식 있는 요런 니트는 어떠세요? 아버님 모자도 잘 어울리시니까 같이 하시면 화보에 나올 것 같은데요? 게다가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으신지 종종 저에게 옷 코디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제 옷은 대충 입더라도 시아버지는 정말 누가 봐도 멋지다는 소리가 튀어나올 만큼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시아버지 옷장을 다 뒤져가면서 최적의 코디를 찾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면서 허허 웃으면서 나가시는 거 보면 보람도 느껴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오시면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아버님, 오늘 데이트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지. 길 가는 할망구들마다 다 나만 쳐다보는데 어찌 그리 뿌듯한지. 정말요? 와, 아버님 진짜 대단하신데요? 또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자기를 쳐다본다며 그리 말씀하시는 시아버지가 귀엽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랑 종종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우리보다 더 알콩달콩 지내는 것 같지 않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아버지는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매일매일이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열심히 꾸며드리기 시작한 이후부턴 조금 더 콧대가 올라가셨는지 여자들마다 전부 자기한테 환장하고 뿅 간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도 늘 제 덕분이라는 말을 잊지 않아주시는 덕에 나중 가서는 제 옷 사려고 쇼핑하는데 이거 아버님이 입으면 괜찮겠다 싶은 옷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마치 인형 옷 입히기 같은 느낌이었지만 제가 애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레 육아에 전념하느라 예전처럼 시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심 아쉬운 눈치였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손주는 귀여우신지 매일 딸랑이에 턱바지에 애기 용품을 하나씩 싸들고 오시는데 제가 너무 많다고 말릴 정도였죠. 이전부터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확실히 시아버지는 여느 젊은 사람처럼 사고방식이 참 유연한 분이셨어요. 첫째가 5살쯤 됐을 때 시아버지가 돌연 아이 옷을 상하이 신발까지 전부 사오더니 이것 입히고 나랑 같이 사진 좀 찍어주렴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하나하나 옷을 입히는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말로는 시밀러 롤기라고 하는데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옷 스타일을 비슷하거나 아예 똑같이 맞춰 입는 거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이랑 일부러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 첫째 옷을 사셨더라고요. 아무튼 애 키우고 뭐 하느라 바쁜 중에도 가족끼리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첫째만은 낳으려 했던 저는 예기치 못하게 들어선 둘째 때문에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 아닌 요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딱 그 시기부터 시아버지가 저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남자한테 좋은 음식 좀 해줘라. 네? 남자한테 좋은 음식이요? 처음에는 좀 민망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 음식을 요구하시는지 빤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집밥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시면 그게 좋은 음식이죠. 라고 애교를 부렸더니 아가야,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내가 친구들보다 얼굴이 20년이나 젊어 보이는 이유도 어렸을 때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야. 우리 엄니가 날 엄청 챙겨줬거든.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자기를 위해 다시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못 들어드릴 만한 부탁도 아니었기에 인터넷 검색해가며 장어꼴이며 뭐며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 재료들을 잔뜩 사서 며칠에 한 번씩 메뉴를 바꿔가며 상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만 챙기는 거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은 생마늘을 한 바구니 사와서 무슨 과자처럼 와작와작 씹는데 그날 온 집안이 마늘 냄새에 아주 절여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홍어가 그렇게 남자한테 좋다면서 그때는 저보고 요리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시아버지가 혼자 홍어 무침에 삼합에 구이까지 삼시세끼를 홍어로만 음식을 해드셨죠. 시아버지가 드시는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저는 비릿한 냄새에 아주 죽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임산부보다도 유독 입덧이 심한 편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남자한테 좋은 요리를 하겠다고 부엌에 있으면 어김없이 역한 음식 냄새 때문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웽웽거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일단 본인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지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요리를 하기 바빴죠. 게다가 음식만으로 저를 고생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안정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워낙 불규칙한지라 보통 새벽이 돼서야 잠에 들곤 했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새벽 5시가 남자한테 가장 좋은 시간이라더라. 라더니 정말 하루도 안 빼먹고 새벽 5시만 되면 거실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헛둘헛둘 하며 운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제대로 잘라치면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중간중간 자주 깨가지고 아무리 자도 피곤해서 미치겠는데 시아버지까지 그런 저를 도와주질 못하고 오히려 잠 깨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니 아침만 되면 극도로 예민해지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요새 입덧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느라 새벽에 간신히 잠드는데 아버님 운동소리 때문에 자주 깨서요. 혹시 최대한 소리 없이 운동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부탁도 드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처 그 부분은 신경 못 썼다면서 조심해 주겠다고 하셨고 딱 하루 조용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또 잊었는지 거실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헛둘헛둘 소리. 문도 닫고 잡았고 귀마개도 껴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소리가 큰지 전 살면서 귀마개 뚫고 들어오는 소리는 공사 소리 빼고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저희 시아버지가 다른 시아버지들이랑 다른 거 잘 압니다. 유별난 부분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만큼 괜찮은 시아버지 만나기 어렵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간혹 저렇게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저를 잊고는 본인에게 빠져 있으신데 하필 임신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진짜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 나이 먹고 주책도 저런 주책이 더 없네 라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좋아하던 시아버지였지만 이 상황이 되니까 반감도 생기고 남편에게 말도 해보았죠. 여보, 아버님 어떻게 좀 해봐. 잠을 못 자겠어. 아휴, 나도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말해봤는데 먹통이야. 말 안 통해. 어쩌겠어. 그냥 우리가 조금만 참자. 네, 남편이라고 뭔 수가 있겠어요. 별 수 없이 제가 참을 수밖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시아버지 때문에 예민한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은 전혀 생각도 못 하시곤 바깥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늘 거실에서 저를 붙잡고 앉아서는 한두 시간씩은 꼭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떠들곤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정도면 말도 안 해요.
대부분이 자기가 얼마나 정력적인지, 그리고 자기랑 만나는 여자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옆집 사는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가 올해 52인데 남편 잃고 매일같이 우울해하는 얼굴만 보이더니 내가 다가가서 조금 위로 좀 해줬더니 다음 날부터는 얼굴꽃이 활짝 피었지 뭐냐. 요 핸드폰 봐라라. 아주 전화가 오고 난리야. 이러려고 좋은 것 먹고 운동한 거 아닌데 귀찮아 죽겠다. 라고 너스레를 떠시더니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남자한테 좋다는 음식을 많이 해줘서 점점 젊어지니 그런 게 아니겠어? 친구놈들이 나만 만나면 세상 천지 그런 며느리 없다고 부러워하는데 나도 그리 생각한다. 내가 매일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에 내가 친구놈들이랑 옆 동네에 갔다가 거기 편의점 아줌마를 보고 살짝 웃어만 줬는데 다음 날부터 어찌나 나한테 들러붙는지 떼놓고 집에 오느라 혼났다. 이 동네 여자들은 잘생긴 사람 처음 보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에 진희 여부는 고사하고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최대한 아휴, 아버님 그러셨어요? 좋으셨겠네요. 하며 장단을 맞춰드리긴 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리액션이 좋은 저만 노리시는 듯 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수위를 대폭 줄인 겁니다. 여기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다들 기함하실 거예요. 평소 시아버지 좋다고 노래를 부르던 제가 어느 날부턴가 팍 죽은 얼굴로 친구들한테 이런 시아버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니 친구들이 깔깔 웃으면서 이런 고민하는 며느리는 또 처음 본다 그러면서 한참 배를 잡더니 그중 한 친구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고사리랑 두유를 믹서기에 갈아들여. 너 고사리가 남자한테 엄청 안 좋은 거 알지? 아버님이 자랑하시는 거 듣기 좋아서 일부러 만들어 드리는 거라 하면서 매일 한 잔씩 드리고 한 달쯤 지나서 장난이었다고 하면 다시는 안 그러지 않을까? 고사리가 남자한테 안 좋단 이야기가 속설이긴 하지만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 사실 그런 식으로라도 소심한 복수를 해야 그동안 강제로 괴롭힌 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고사리랑 두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아버지가 냉장고를 열다가 볼까 고사리는 최대한 구석진 곳에 숨겨놓고는 오랫동안 안 쓴 믹서기 하나를 꺼내 두유랑 고사리 팍팍 넣고 시원하게 갈아서 슬러시처럼 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어디서 보니까 남자한테 좋고 젊어지는 좋은 음료수 만드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드리려고 한 잔 만들어봤어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맙다면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꿀꺽꿀꺽 드시길래 꼬박 한 달을 매일같이 고사리와 두유를 간 음료수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아침마다 손 한 번 더 가는 일을 하기 번거롭긴 했지만 남자한테 좋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음료수를 드시면서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는 시아버지를 보니 저도 무군한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네요. 딱 한 달 채우고 나니 이제 고사리도 거의 떨어졌고 더 길게 장난을 쳤다가는 시아버지한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아버님, 이제 음료수는 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왜 안 주냐면서 놀라시길래 아버님 그거 고사리랑 두유 갈아드린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고사리가 남자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아주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 시아버지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엄청 충격받은 표정으로 절 보더니 아니, 너는 그런 걸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지. 그런 걸 나한테 먹이면 어떡하니? 라며 고래고래 화를 내더니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에게 소리를 친 것도 화를 내시는 것도 처음이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장난이 너무 지나쳤나 싶어서 문을 두드리며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지만 그날 시아버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제가 너무 심한 장난을 친 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말하니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장난을 쳐가지고 아버지 사는 낙이 뭔 줄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음식도 챙겨 먹으신 거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에휴 모르겠다 난. 하면서 한숨을 쉬더니 저 대신 시아버지 방 앞에서 문 좀 열어보라며 애걸복걸을 했죠. 한참을 그렇게 매달려도 시아버지가 영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해서 남편은 결국 열쇠를 꺼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작은 등을 푹 구부린 채 뒤돌아서 코를 훌쩍이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놀라서 허둥지둥거리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어떻게 스님이나 먹는 고사리를 나한테 줄 수가 있냐. 스님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고사리만 먹고 산다는데 내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요즘 여자들도 나한테 얼굴이 갑자기 늙은 것 같다고 하더라. 통 연락 오던 여자들도 연락도 없고 다 이유가 있었던 게야. 다 고사리 때문이었어. 라고 하며 자기는 이제 끝났다면서 꺼이꺼이 우시는데 꽁 씹통난 애 같은 모습이 웃기면서도 나이답지 않게 참 귀여우셔서 그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알아보고 꼭 몸에 좋은 것만 먹이겠다고 석고 대제를 한 끝에서야 시아버지는 간신히 방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됐다. 잘못 알았다는데 어쩌겠니 내가. 네, 죄송해요 아버님. 대신 제가 이제부터 좋은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알고 보니 한창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오던 여자분들이 관심이 줄으셨는지 연락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그것 때문에 이미 약간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고살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 충격이 심해지신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시아버지는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애교도 부리고 정말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을 많이 해드려서인지 점점 기분을 푸셨습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저도 아버님에게 들었던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도 그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 사이는 다시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그 일이 있던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의 시아버지로 돌아오셔서 매일같이 남자에게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며 이전과 같이 여자를 만나고 오면 저 잡아서 앉혀놓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즘은 아버님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선물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며 잘 보이려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도 귀엽습니다. 사람은 이래서 사랑을 해야 하나 봐요. 저 역시 나이가 들어도 그런 청춘 같은 모습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그때는 저도 몰랐다면서 발뺌했지만 가끔 이런 시아버지 모습을 보면 그때 일부러 고사리와 두유를 갈아 마시게 했던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사과드릴게요. 아버님, 사실 남자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정말 아버님한테 좋은 음식들만 했으니까 봐주셔야 해요. 아셨죠? 아버님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즐거운 이야기 들으시며 많이 웃으셨길 바래요.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어디서부터 사연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제 사연을 읽으신 분들은 끝날 때쯤이면 아마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행복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쏙 빼는 일이 있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참 미련하다고 표현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시골 출신의 가난한 남편과 결혼을 했거든요. 유일한 딸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살았던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 재력 덕분에 부족함을 넘어서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뭘 가져가기만 해도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구경을 할 정도였고, 당시 엄마는 학부모회에서 장을 맡고 있었는데, 같은 친구들 부모님들이 저희 엄마한테 속된 말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어디 없나 싶어서 매일같이 달라붙고 그랬다고 했어요. 물론 저희 엄마만의 표현이긴 하지만요. 수정아, 너는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좋겠다. 반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저런 이야기를 하며 부러움을 표시하곤 했지만 사실 그게 한 번도 뿌듯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못 사는 친구들 앞에서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가지고 부럽다고 표현해도 그게 부러울 일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였다면 몰라도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집에 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걸 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고 부모님 지원을 받아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닌 덕분에 저는 꽤 상위권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등록금 벌고 생활비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적에도 저는 부모님이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셨기에 오로지 학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방학 때면 늘 해외여행도 다닐 정도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대학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고서 한 학기만 수정이처럼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일이었다 보니 가끔은 너무 무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경험 삼아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있지만 등록금도 용돈도 다 주는데 아르바이트를 왜 해?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라. 라며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했죠. 온실 속에 화초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돌려서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라고 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통금 시간까지 정해두셨죠. 어릴 때야 부모님 말만 듣고 솔직히 논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으니 이런 일로 마찰이 생길 상황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제가 편하게는 살아왔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회의감에 혼자 깊은 고민을 할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딱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시골 부모님과 함께 힘들게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매일같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남편과 친해진 것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는데 남편은 비록 힘들게 살아왔을지언정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고 모든 판단을 자기가 알아서 할 줄 알았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그 모습에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구 쫓아다녔습니다. 당연히 고백도 제가 먼저였어요. 수정아,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모자라서 너랑 사귀기 힘들 것 같아. 첫 고백은 차였습니다. 남편도 당시 저와 친했고 친하기 전에도 저희 집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예요. 부잣집에서 여유롭게 자란 애라는 소문을 말이죠. 근데 참 모순적이게도 저는 남편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 더 반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사귀는 정도로 끝날 거면 그런 거로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런 저를 실컷 이용만 해도 될 노릇이잖아요. 애초에 고백도 제가 먼저 했으니까요. 근데 저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멀리까지의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거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밀어내다 결국은 포기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말이죠. 동규야, 진짜 나랑 안 사귈 거야? 응?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어. 사실 나도 너 좋아하는 건 맞으니까 우리 사귀자. 장장 반년에 걸친 구애였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허락이 말이 떨어진 순간 뛸 듯이 기뻤어요.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남편 빼고는 남자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와 드디어 연인으로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부모님은 종종 저에게 수정아, 혹시 연애하는 사람은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없다고 하면 남자는 꼭 너랑 비슷한 수준을 만나야 한다. 학벌이든 집안 환경이든 그래야 결혼 생활이 위태롭지 않은 거야. 지금이야 네가 어려서 모르겠지만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라며 제가 꼭 공부 잘하고 좋은 집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남편은 공부는 잘했지만 분명 부모님이 보기에는 결사 반대를 하고 말릴 정도로 가난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시는 순간 분명 계속 헤어지라면서 저에게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집안 환경이고 다 괜찮았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만큼 저와 잘 맞고 또 착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몰래 연애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마음 편히 놀러 다닐 순 없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함께 만나고 손을 잡고 다니는 모든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연애를 한 횟수만 7년이었어요. 21살에 첫 남편이랑 연애를 했으니 28살까지 연애를 했던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던 시기도 있었으나 단 한 번도 권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나 남편이나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기에는 얼굴을 보고 시간을 보내는 데 충실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바쁜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살면서 몇 달 얼굴을 못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곧 상대방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에 요새 힘든 거 없어? 괜찮아? 나도 바쁘긴 하지만 네가 더 걱정된다. 라며 서로를 보듬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남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래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에게 밝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8년 동안 사귀었다고요. 남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역시나 부모님은 예상한 대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부모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님이 절 지원해주지 않고 혹여나 연락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해주실 때까지 집을 나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독단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냥 적당히 대꾸해서는 절대로 제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였거든요. 매일같이 전화가 불이 나도록 오는데 부모님 번호를 차단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부모님도 더 이상은 반대를 못 하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고요. 그 모든 고난을 겪은 끝에 저는 비로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저와 남편 모두 서울에 사는 집이 있었고 회사도 서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도 집중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시부모님 계시는 곳에서 같이 살자고요. 난 우리 집 사정 때문에 평생 귀하게 살아온 너를 시골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남편도 처음에는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 역시 시골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다 사라지겠지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요. 그리고 상견례 때 만났던 시부모님의 인상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집안 걱정에 자기 일도 제대로 손에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부부가 함께 내려가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문제로도 남편이랑 몇 날 며칠을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저는 이렇게까지 티를 내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그러고 물론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귀한 며느리가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네. 아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상견례 때 봤던 모습처럼 여전히 따스하고 인자한 인상이셨지만 확실히 그때보다는 많이 편찮으신 느낌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걷는 것도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왔다고 시아버지 부축을 받아가면서까지 나와주신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간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서툴렀죠. 요리도 빨래도 설거지도. 남들에 비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 배우는데도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살림력이 없다고 타박하실 만도 한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거다 라며 제 용기를 돋궈주시기 위해 애쓰셨죠. 게다가 남편은 2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도련님이었죠. 도련님도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말을 잘 듣고 저를 잘 따라주어서 사실 시댁살이는 어떤 면에선 친정집에 있는 것보다 편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다 바빠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이고 그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시댁은 언제나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즐거운 나날들이었고 저와 남편이 온 직후 조금 호전되는 것 같던 시어머니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됐다. 입맛이 없어서. 그 누구보다도 끼니를 잘 챙겨 드시던 시어머니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다며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보쌈을 사와서 드리기도 하고 어디서 몸에 좋은 약으로 한약을 지어 드린 적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준비한 채 정성 때문에 조금 맛을 보긴 했어도 금방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말하고선 다시 자리에 눕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간의 간병 끝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 사이에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에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첫 손자라면서 저희 아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살이 쪽 빠져서 왜소한 몸을 하시고서도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오면 꼭 한 번은 몸을 일으켜서 품에 안아주시고는 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던 시어머니였기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 도련님에게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아직 중학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엄마 아닌 엄마 노릇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작은 시골에서 애들 가르치는 학원을 열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학원은 원생들이 많아야 돈을 버는데 시골에는 끽해야 10명이나 될까 말까 한 애들이 학원에 왔으니까요. 그래도 도련님을 공부시키면서 겸사겸사 작게 생활비라도 벌겠다시고 한 거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도련님도 공부에 뜻이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노력하는 걸 알아주기라도 하는지 꽤 한 번 안 부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필을 잡은 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풀었어요. 첫째 아들이 좀 큰 뒤부터는 첫째도 학원에 다니게 하면서 공부도 봐주고 육아도 진행했습니다. 보통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 힘들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영어 학원을 차린 뒤론 오히려 제가 제일 집안일을 안 하는 편에 속했어요. 여보, 이거 놔두고 들어가. 내가 할게.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한 애가 무슨 집안일까지 한다고. 아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얼른. 너 이러면 내가 마음이 더 불편해서 그래.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 대신해서 빨래, 청소, 요리 등 기본적인 집안일들을 거의 도맡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도련님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대학을 안 가고 멀지 않은 곳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도와 함께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다 제 두 번째 가족이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전화를 하다 보면 친구들은 전부 시댁 욕하면서 아휴, 진짜 시댁 식구만 없으면 결혼이 3배는 더 행복할 거야. 라며 푸념을 늘어놓는데 저는 욕할 시댁이 없어서 늘 애매하게 웃고 넘기기만 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제가 힘들게 고생하는 걸 알기에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절 쉬게 하려고 먼저 나서서 할 일을 찾아 하는 시댁 식구들을 뒀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전처럼 편하게 살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아들도 커가고 도련님도 제대로 일 다니면서 결혼할 여자까지 만나고 나니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나도 좀 더 날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려나. 조금만 더 고생하자. 라며 제 스스로를 다독이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산다는 게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이십니다. 3기요? 제가 암이라고요?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안 좋긴 했습니다. 가슴에 멍울이 잡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몸에 혹 같은 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생긴다고 들었고 그게 꼭 암일 거란 보장도 없었기에 마음을 너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 단기간에 무리를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그래도 병원 한번 가봐 라며 절 걱정했지만 저는 당연히 별거 아닐 거라 했기에 괜찮다고 하고 단 번도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그곳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매일 눈물만 났어요. 이제 비로소 할 일을 다 해가고 있고 좀 자리 잡고 제대로 살 수 있으려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남편의 그리고 시댁 식구 응원 받아가면서 제가 집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유방암 완치율이 다른 암보다 훨씬 더 높아.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래, 아가야. 걱정 말고 너는 몸 낫는 것만 생각해라.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무조건 치료에만 집중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의욕이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들이 모두 가식으로 들렸어요. 아픈 건 난데 왜 자기들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건지. 정말 힘든데 왜 날 위로한답시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건지.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리다 보니 모든 게 삐뚤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한동안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제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으니까 얼른 자야 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이 오겠어? 당신은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보, 나는 그냥 몰라. 나도 지금 내가 화내는 거 이상한 거 아니까 더 말하지 마. 감정이 조절이 안 돼. 남편은 잠 못 자는 저를 걱정했을 뿐인데 모든 게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랬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제게 여보,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쪽지를 남겨두고 출근했는데 새삼스레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도 잠결에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계속 제 눈치를 살피었고요. 허나 감정 조절은 계속해서 안 되었고 저도 모르는 깊은 우울증에 빠진 듯 멍하게 창밖을 보거나 잠을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에선 아이 손을 떼고요. 우리 며느리 저러고 있는 거 나는 못 보겠다. 불쌍해서 어쩌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 저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저를 너무 많이 걱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그때부턴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하고 맛있는 걸 사서 저에게 주기도 하고 시덥잖은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형수님 회사 근처에 괜찮은 디저트 집이 생겨서 하나 사와봤어요. 형수님 마카롱 좋아하시죠? 형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 오늘 어떤 여자가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길을 물어보는 거 있죠. 참 착각도.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나저나 그 여자가 형수님 닮아서 진짜 이뻤거든요. 특히 그 기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 건 어린 도련님이었어요. 제가 비록 절망스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들 제 돌봄만 받던 도련님이 직장에 다닐 때까지 이렇게 역으로 저를 챙겨주려고 한다는 게 그 와중에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물론 도련님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남편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정말 마음 잡고 제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그냥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씩 마음을 다잡겠다고 노력했죠. 여보, 내가 지금까지 짜증 많이 부렸지? 미안해. 나도 몸이 안 좋다 하니까 괜히 서글프고 그랬나 봐. 근데 나 다시 정신 붙잡았어.
그러니까 당신이나 식구들 모두 무리하지 마. 알았지? 어느 날은 수술을 위해 입원하던 중에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흐느끼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지만 큰 수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밀기 위해 미용실을 갔을 때는 정말 그동안 다 잡고 다 잡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만큼 슬펐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신기했어요. 평소에 머리카락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어차피 일하느라 바쁘니 늘 굴러다니는 고무줄이나 하나 주워서 대충 묶고 다니고, 너무 길면 커트만 하는 저렴한 미용실을 찾아서 대강 보기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자르고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머리를 밀어야 한다고 하니까 새삼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바리깡으로 원장님이 머리를 밀어주시는데 진짜 닦아도 닦아도 눈물이 계속 흘러서 정말 반 농담이지만 미용실 안이 정말 초상집 같았어요. 게다가 당시 머리를 밀어주시던 원장님은 제가 처음 시골에 살면서부터 매번 찾던 단골 미용실의 원장님이었는데, 원장님도 제 사정을 듣고 머리를 밀면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오늘이라도 죽으면 이상할 거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머리를 다 깎고 나서도 한참 동안 미용실 밖을 못 나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고 나서야 남편의 손을 잡고 미용실을 나섰어요. 미리 준비한 모자를 쓰고 집에 가는데 참 허망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 항암 치료 엄청 힘들다던데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들고, 축 처진 얼굴로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도련님,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까지 전부 저와 똑같이 머리를 밀고 있던 상태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 제가 미용실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담담하게 밥 차려놨다 하며 저랑 남편에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신발을 벗고 방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숟가락을 든 상태에서도 얼떨떨하게 아들,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만을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살아야 한다. 내가 널 꼭 살려낼 거다. 아버님, 분명 충분히 울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도련님도 형수님, 저도 형수님 꼭 살릴 거예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아셨죠? 형수님 강하신 분이니까. 라고 말하고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는데 저를 위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까지 나서줬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이 전부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장 몸이 아픈 것에 절망스러워서 곁에 있는 그 온기조차 돌아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에요.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가는 음식을 억지로 넣었는데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결심했는지 다음날 저와 가족들을 따라서 머리를 밀고 왔더라고요. 또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장난스럽게 넘겼지만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선 또 한 번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든 이 한 몫은 부지해 보겠다고 발버둥 쳤어요. 항암 치료는 예상했던 것보다 배는 더 힘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은 안 되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매번 검사할 때마다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잘 끝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미 삶의 의욕을 잃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떠올려 보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비록 저는 암 환자이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직 기나긴 여정이 남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찬란한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리라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쾌해서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습니다. 아버님, 도련님, 그리고 남편과 내 아들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시고 검진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숭숭한 기분에 잠이 오질 않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써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TV에서나 봤던 일들을 똑같이 겪고 있다니 너무 황당해서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언젠가 제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서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제게 아빠는 일찍 하늘나라에 갔어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사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하늘나라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늘나라라는 동네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는 전부 깨달았죠. 아버지가 죽어서 곁에 없다는 것을요. 빈말로라도 풍족하게 살았다곤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 여느 집들보다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조차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아직 어린 저라도 밥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용직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무척 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몸빼바지에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녔어요. 한 번은 같은 반 친구 밭에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이 거지야, 너희 엄마 우리 집 종인 거 알지? 그럼 너도 내 종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며 같은 무리 친구들과 크게 비웃으며 놀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어찌나 상처가 되던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녀석을 홍군형 내주지 않고 울먹이며 도망쳤었다는 게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한참 고울 나이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일하기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더라도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어머니는 가난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며 항상 자책을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릴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어머니를 달래며 울지 말라고 하기도 했지만 어떤 날에는 다른 애들처럼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 우는 어머니 앞에서 나도 과자 사줘, 과자! 라며 떼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이 들었던 건지 어머니가 저에게 언제나 죄를 지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떼를 쓰지 않았고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어머니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참 이르게 철이 든 것 같아요. 조금 쓸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금방 철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크게 고생 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원래 살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 당시 그 집의 주인집 아주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서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반찬이 남을 때면 꼭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고는 어머니에게 반찬 몇 개라도 넘겨주셨습니다. 덕분에 그 집에 가고 나서는 이전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맘때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행상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주인집 아주머니의 권유로 인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할 때보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고정적으로 버는 수입이 있다 보니 부족하게나마 저와 어머니 모두 끼니를 때울 수는 있었고 저축을 하는 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풍족하다고는 절대 할 수 없었으나 매일같이 한 끼도 못 먹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나날들을 생각해보면 훨씬 몸도 마음도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생각보다 장사 수완이 좋으셨는지 나중에 가서는 생선이 아닌 과일도 따로 판매를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의 뒷바라지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붙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대학에 가면 또 장장 4년을 등록금 내면서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좋은 대학 하나만을 보고서 학과보다는 대학 이름에 치중하느라 기껏 붙었던 학과가 제 관심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학을 가는 게 맞을까? 엄마가 나 때문에 또 고생을 하셔야 하는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기한까지 정말 매일 밤낮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대학을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불분명한 마음으로 대학에 가봤자 절대로 등록금 값어치만큼 노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도 엄마는 대학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떠니?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 시절에는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게 흔치 않기도 했고 제 또래 모두 대학에 가서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데 어머니는 저도 남들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대학이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결국 대학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길로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 대신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자 어느 정도 초기 자금이 모여서 그 길로 바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 오로지 자신의 감 하나만 믿고 그 어려운 사업판에 뛰어든 거니까요. 제가 하던 사업은 쇼핑몰이었습니다.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쇼핑몰이 있지만 제가 사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한다는 게 생소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 작은 사업 자금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더 크긴 했지만 운 좋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타게 되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날이 가면 갈수록 사업은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직원을 둬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재호 너무 장하다. 너무 장해.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찍 어른이 되어서. 제가 통장에 가득 찍힌 숫자를 보여드린 날,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늘 감사했어요. 라고요.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어머니가 올 때마다 그냥 적당한 위로를 건네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저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어엿하게 하나의 사업체를 가진 사회인으로서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이끌고 가야 했으니까요. 그 뒤로 몇 년간 정말 쉬지도 않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지라도 어머니만큼은 쉬었으면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는 저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놀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미가 되고서 어떻게 나만 집에 있니? 라며 계속해서 시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나마 제 성화로 인해서 평소보다 일찍 장을 접고 들어오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두 가족 생활비를 대면서 어머니 용돈도 듬뿍 드리고 제 나름대로 저축도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통장에 매달 찍혀가는 돈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진정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부터 조금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겪은 지독한 가난 때문인지 몰라도 돈이 생기니 가장 편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던 그토록 좋아했던 짜장면을 언제든지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말이죠. 아무튼 사업 초반에는 연애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를 만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키울 생각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점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침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진 터라 좋은 사람을 소개받고 딱 30살 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황금기를 꼽자면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만났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며 집안에 아무 우환도 없던 날들. 그리고 어머니는 제 결혼을 저만큼 기뻐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따로 살게 되긴 했지만 아내가 이해를 해주기도 했고 저도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신혼집은 어머니와 살던 곳 근처로 잡았어요. 다행히도 근처에 좋은 매물이 있었죠. 아내 역시 너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지라 제가 바쁠 땐 혼자서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여보,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같이 가요. 요새 어머니 본지 꽤 됐잖아. 적적하시겠어요. 라며 저에게 먼저 어머니를 보러 가자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저는 복이 참 많은 놈입니다. 그렇게 틈틈이 어머니도 찾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아내랑 오순도순 살면서 사업까지 승승장구 잘 되니 인생에 더 부러울 것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돌연 너무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려 3년을 투병하셨습니다. 돈 걱정 없이 제때 어머니의 수술을 진행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돈은 만능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머니를 완치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울면 어머니가 걱정하고 힘들어할까봐 병실 밖에서 심호흡을 수십 번을 하고선 태연하게 엄마, 저 왔어요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마 어머니는 아셨을 겁니다.
늘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또는 안쓰러운 듯한 얼굴로 저를 보셨으니까요. 당장 제가 없어도 사업이 망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일도 거의 안 하고 무조건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병원 근처를 돌기도 했고 몸에 좋다는 홍삼 같은 것들도 다려와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얼른 나으세요. 그래야 저희랑 꽃 예쁜 곳으로 여행 가죠. 제가 그래도 아픈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든 웃는 얼굴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도 아내가 문병을 올 때마다 훨씬 더 핀 표정으로 저희와 대화했죠. 농담처럼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종종 말했는데 제 아내를 보고는 내가 그렇게 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네 라고 한 적도 있었죠. 아무튼 아내 역시 그만큼 저희 어머니를 마음 깊이 아끼고 잘 대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는 저만 병원으로 부른 뒤 저에게 수첩 하나를 주셨어요. 꼭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열어봐야 한다. 그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말거라. 약속할 수 있지? 라며 신신당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때 잠깐은 수첩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치료가 먼저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제가 영원히 볼일 없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무색하게도 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났고요. 아마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3일간은 미어 터지는 조문객을 받느라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 짐을 정리하고 미루어 두었던 사업에 손대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개인적으로 마음을 쓸 시간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잠시 나가 있을 때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엉엉 울고 있자니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주셨던 수첩이 생각났습니다. 가방에 넣어두고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니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동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그 수첩의 내용을 뚫어져라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신상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지금에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간 말하지 못했던 게 많이 미안하구나. 아버지를 찾고 싶다면 찾아도 된단다. 그건 네 선택이야. 마지막으로 용기 없었던 못난 엄마를 이해해주렴. 라는 어머니의 말도 적혀 있었는데 봐도 참 믿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 아버지는 당시 TV에 나오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수첩에는 영화배우라고 적혀 있더군요. 평소 TV를 안 보기도 했고 연예인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지라 사진을 보고 얼굴을 바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크고 작게 단역, 조연 등으로 여러 영화에 나온 듯 했습니다.
솔직히 실감이 안 났습니다. 평생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며 심지어 얼굴이 알려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수첩에는 아버지의 사진, 직업 외에도 구체적으로 왜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만 아니었음 제가 이토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첩에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무척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침울하게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제가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자 아내가 계속 걱정을 했지만 저는 한동안 그 수첩에 적힌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섣부르게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어머니와 간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와 대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평생 알려주지 말지, 아니면 알려줄 거였다면 조금 더 일찍 알려줘서 자세한 이야기를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지 하고 말입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이 바빠서 예전처럼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와중에도 그 생각이 아예 안 날 순 없더라고요. 가끔 잠을 자기 전에 누우면 초라한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어린 시절 몸빼 바지만 입고 흙먼지가 가득한 옷차림으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저와 피가 이어진 그러나 얼굴 한 번 못 본 아버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활을 약 2달 정도 하다 보니 최소한 지금 아버지가 뭘 하고 사는지는 알아야겠더라고요. 당시 검색을 해보았을 때 이미 배우 생활은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했고 그 이후에 대한 행보는 저도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묻어두고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어요. 그나마 어찌됐던 TV에 나왔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정보를 알아보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영화 배우를 그만두고 그때 벌었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꽤 잘 돼서 오히려 배우 시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산다더군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항상 어머니랑 사귀고 있을 적에 바람을 폈다던 여자랑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추측해보자면 아버지가 유명해지기 전에 어머니랑 사귀었고 막상 조금 이름을 날리고 얼굴을 알린 이후에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제가 뱃속에 있었던 사실을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혼자 그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란 사람은 그런 어머니를 외면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 나쁜 놈이었죠. 그 모든 걸 명확히 알고 난 뒤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더라. 뭐?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된 거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저조차 얼떨떨한데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한 채 서로 침묵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입을 떼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그간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라도 받는 게 어떻겠냐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자니 당장 겪은 일들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서 쉽게 손을 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쪽에서 연락을 받을까? 친자인 게 확실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님 수첩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 아내랑 거의 하룻밤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머리가 좀 정리되고 아내 말대로 그간 그리고 어머니 고생한 값 정도는 받아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사람의 회사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길게 한 다음 제가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와 날짜를 잡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못 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지만 설렘이나 떨림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평생 어머니만을 유일하게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아버지라고 해봤자 살아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원망만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원망은 약속 장소에 나간 순간 더 강해졌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나와 있지도 않고 웬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죄송한데 누구십니까? 김진모 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일단 몇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짜고짜 웬 변호사인가 싶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 변호사는 법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더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라도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검사를 원치 않는다나 뭐라나. 딱 봐도 제가 친자인 게 확실하니까 잘 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꼬리를 자르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아버지라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면 저도 법적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더 들을 이야기도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버지란 사람은 제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아버지 아들이란 놈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선 사기치지 말아라. 우리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지금 당장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알았냐? 라며 저에게 온갖 모욕과 폭언을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것도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만약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한마디 했다면 저도 이를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핏줄이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제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결국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길 바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저도 볼장 다 볼 때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란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이런 말을 전했다더군요. 난 당신 어머니를 만난 적도 없고 나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허위사실로 괴롭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를 만난 게 사실이 아니냐며 수첩을 증거로 내보였어요. 그랬더니 그깟 수첩으로 자기를 모욕한다며 별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 여자라고 그런 여자 이름을 대며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냐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제게 이 수첩 전한 겁니다. 그런 분이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순순히 인정하세요. 전화를 연결해 버럭 소리까지 질렀건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도 없고 그런 여자 만난 적도 없으니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는 태도였죠. 그런 강압적인 태도에 저와 아내는 단단히 열이 받았고요. 안 되겠어.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친자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다 보니 사업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졌는데 고맙게도 아내가 저 대신 일을 해주어서 저는 그나마 소송에 집중하면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뿐인 아버지가 이제 와서 진짜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간 저랑 어머니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만 해주면 충분합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상황에서 그 돈 받는다고 상황이 엄청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그렇게나마 죗값을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법적으로 얼른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의 존재를 죽는 순간까지도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왜 진실을 알려주셨을까요? 정말 그저 용기가 없으셨던 걸까요? 잠도 안 오고 기분도 뒤숭숭해서 제 이야기를 끄적여 봤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사는 게 별나단 생각이 듭니다.